자, 오늘 배울 거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전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 이 통합과학 특성상 과학의 역사라고 했지? 과학의 역사.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스타트가 우주의 시작이었다고. 이 우주의 시작을 통해서 그 과학 영역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물화생지 중에 화학, 그 화학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냐 그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 그 중2 때 배웠던 뭐 주기율표들 있잖아. 수헬리, 매, 분탄지에서 쭉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앞에 두 개에 대해서 상성되다 원리에 대해 공부를 했단 말이지 전 시간에.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빅뱅 초기에 그 핵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합성이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이제 그 이외의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를 하려고 해. 수소, 헬륨을 제외하고. 그 원소들이 어디에 쓰이냐를 먼저 소개를 할 거고, 그 원소들이 또 어떻게 생성되는지까지도 이제 공부를 하면 오늘 진도는 마무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주요 원소들이 뭐가 있는지도 보자. 수소, 헬륨 말고. 뭐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쭉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그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거지. 우주를 구성하는 거에서 수소, 헬륨은 전 시간에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그리고 밟고 있는 땅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를 볼 거고, 역시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있고, 이것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이 우주의 주요 원소라고 해서, 이 우주는 뭐로 돼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다. 이 둘의 질량 비율도 좀 기억을 해줘. 3대 1의 비율인데, 그냥 이게 98%잖아. 98%에 대해서 3대 1이다 보니까 그냥 대략 75%라고 봐도 돼. 수소 4분의 3 4분의 1이 헬륨. 그 나머지 이제 찌끄레기들이 2% 정도인데,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원소인 거지. 수소, 헬륨을 제외한 우리 지구에 있는 리튬, 뭐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게 우주 전체로 보면 2%밖에 안 된다. 그거 알아놓으시면 되고, 다음 이 지구부터 살펴볼 건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 그냥 머릿속에 외워놔. 지금부터라도. 그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그림 그리면서 보여줄게. 이게 지구야. 지구를 피자 모양 잘라. 피자 모양 자르면 제일 겉에 부분이 있고, 제일 겉에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에 속 부분, 그리고 그 안쪽 부분, 요렇게 해서 총 4개로 쪼갤 수가 있어. 제일 겉에 부분을 뭐라고 하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각이라고 하지. 그 안쪽은 뭐라고 그래? 멘틀. 네? 다음 요 안쪽에 있는 거 2개를 각각 둘 다 핵인데, 바깥쪽에 있는 핵이랑 안쪽에 있는 핵이 따로 나눠서 안쪽에 있으면 내핵, 바깥쪽에 있으면 외핵, 이렇게 구별한다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 단계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이거 밟고 있는 땅이야. 땅. 밟고 있는 땅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뭐로 돼 있냐? 순서대로 꼭 외워줘. 앞글자가 먼저 산, 규, 알, 철, 그 다음에 카, 나, 크, 마 이렇게. 산규, 알철, 카나크마. 산규, 알철, 카나크마. 이거는 그냥 적어놓고 외워줘야 돼. 산규, 알철, 카나크마. 산규, 알철, 카나크마. 자꾸 읽어주고 외워줘.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이 8대 원소의 양 순서대로 적은 거야. 산규, 알철, 카나크마. 누가 제일 많냐?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규소. 산규, 알철, 카나크마. 그럼 이거 앞글자만 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좀 기초가 있으면 알 것 같아. 산이 산소 얘기하는 거지. 규는 교소. 알은 알루미늄. 철은 철이고. CA랑 K 구별돼 이거. 이거 둘 다 칼로 시작하는데 얘는 뭐라고 하지? 칼슘. 얘는 칼륨. 몰랐으면 적어놔라. 이거 칼슘이고, 얘가 칼륨. 이렇게. 다음에 나가 나트륨이야. 마는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는 이 양 순서를 꼭 기억해줘야 돼. 이거 너 고3 졸업하는 그 순간 수능 볼 때까지 나온다. 이거 산규, 알철, 카나크마.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묶어서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봐봐. 이거 산소, 규소를 이제 묶거든. 얘네들이 이제 묶는 이유가 1등, 2등이지. 지각은 대부분 그냥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돼 있다고 그래.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또 이런 말 쓰면 또 애들이 또 모를까봐 또. 화합물.
원소 둘의 차이. 원소라는 것도 결국은 물질이거든. 내가 숯덩이를 딱 보여주잖아. 숯이지, 숯을 딱 보여주면 이것도 원소야. 뭐 어떤 원소? 탄소라고 하는 원소. 맞지? 또 내가 공기 중에서 공기는 지금 78%가 질소잖아. 만약 질소만 분리를 이렇게 하자. 액체 질소를 보여줘. 액체 상태의 질소를 보여주면 그거 자체가 원소야. 그게 이제 원소의 개념이거든.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한 가지 종류로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이걸 원소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써도 돼. 헛원소 물질. 원소가 하나로만 된 물질을 그냥 원소라고 표현해. 원소라고 하는 게 물질의 종류다, 종류. 근데 그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원소라고 불러서 조금 헷갈리는 것뿐이야. 원소는 원래 종류의 개념인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물질의 이름을 이제 원소라고 붙이니까 헷갈려서 이런 이름을 추가로 붙여놓은 것도 있어.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지면 헛원소 물질이라고 하고, 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지면 화합물이라고 해. 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럼 예를 들면 방금 보여줬던 액체 질소 원소야. 그다음에 숯덩어리 또는 다이아몬드 원소야. 근데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H2O 이런 게 화합물이야. 산소와 수소로 묶여 있는 거 있지? 이런 게 화합물. 혹시 헷갈릴까봐 혼합물도 있어. 혼합물은 이 화합과 혼합은 개념이 달라. 화합은 A랑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원소가 섞여갖고 새로운 C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근데 혼합이라고 하는 건 A랑 B랑 섞여서 그대로 그 성질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섞여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혼합물 가능해. 기체 풍선 안에다가 산소 집어넣고 수소 집어넣으면 그걸 단순히 혼합시켜 놓을 수가 있어. 이건 그 단순 혼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순 혼합. 화합과 혼합의 가장 큰 차이는 비율이 달라. 화합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이 비율로만 결합할 수 있거든. 화합은 항상 정해진 비율로만 결합할 수 있는 게 화합이라면, 혼합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섞을 수가 있어. 그래서 혼합과 화합의 개념이 다른 거거든. 화합은 일정 비율로만 결합할 수 있을 때 화합, 혼합은 막 섞을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섞을 수 있을 때 혼합. 그럼 개념적으로 하나 보자. 금속 화합물이랑 금속 혼합물이라는 개념을 한번 접근을 해볼게. 댐납 들어봤어? 댐납? 납땜할 때 쓰는데 댐납. 그 댐납은 기본이 납성분인데 여기다 주석을 섞었어. 댐납. 납이랑 주석을 섞어놓은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화합이야, 혼합이야? 댐납은 혼합물로 취급해. 왜냐하면 내가 섞기 나름이야. 납 100에다가 주석 200 넣어도 되고, 납 100에다가 주석 3000 넣어도 돼. 내 마음대로 섞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으로 취급한다고. 화합이 아니고. 알겠지? 화합은 항상 일정 비율로 결합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야. 됐죠? 그래서 화합, 이거는 여기다 좀 중요한 거라서 일정 비율로만 결합한다. 일정 비율로만 결합하고, 얘는 그 임의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얘는 2대1의 비율로만 딱 결합되어 있지만, 얘는 내 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99%, 1%, 1%, 99%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화합, 그다음에 혼합, 그다음에 원소의 개념 차이인데, 자, 지금 내가 산소, 규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표현을 썼다고.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로 되어 있다. 그거를 여기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름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표현할 거야. 규산염 광물 또는 규산염 화합물. 규산염 광물 또는 규산염 화합물. 요걸 구성하는 게 바로 산소, 규소 1번, 2번. 이거 자체가 아예 뒤에 있는 단원으로 뿌려진다. 이거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뒷단에서 이걸 따로 배울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애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철과 마그네슘이 두 번째 중요한 애들이야. 철과 마그네슘.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으세요. 얘는 이제 왜 중요하냐? 얘가 그 돌의 색깔을 결정해. 돌의 색깔. 돌을 좀 멋진 용어로 암석이라고 할게. 그 암석의 색을 결정해. 우리 지갑을 구성하는 돌들 있잖아. 그 돌의 색을 결정하고, 이 색을 그 어두운 색을 만들어.
색을 결정하고 이게 많으면 어둡다. 그리고 특징이 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원소에 속하거든. 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암석에 철이 풍부할수록 시커멓고 시커먼 애들일수록 묵직할까 가벼울까? 들었을 때 묵직해. 그 묵직한 걸 우리가 밀도가 크다고 해요. 밀도가 크다.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이 암석의 색을 결정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얘가 풍부하면 어두우면서 동시에 밀도가 큰 특징도 있다. 이것도 같이 잡아놔. 매우 중요하다. 그럼 혹시 그 화성암, 화산에 생성된 암석 중1 때 배우거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발년, 선로가 화강암 이 세트들을 묶어갖고 이제 화산에 생성된 암석,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야. 어차피 까먹었을 거고. 화성암에서 너무 시커매서 아예 그 시커먼 거 가지고 이름을 만든 암석이 있지. 그럼 우리 천자 한번 좀 외워볼까? 하늘, 천, 그 다음에 땅지, 그 다음 범을, 그거 들어가는 돌 있잖아. 현무암. 현무암을 딱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는 뭐가 풍부한 거야? 방금 설명자 암석의 색을 결정한다니까 얘가 여기서 어둡다고. 어두운 암석이잖아 현무암. 그럼 그 현무암이 뭐가 풍부하다?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알겠지? 다른 거에 대해서 묵직하더라 이거지. 묵직한 특징이 있는 게 바로 현무암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미리 한번 연습을 해놨어. 현무암. 밝은 애의 대표가 혹시 누군지 알아? 어두운 애의 대표가 현무암이면 밝은 애의 대표 화강암. 아무튼 그 어두운 애의 그 대표는 현무암이고 밝은 애의 대표는 화강암이야. 현무암, 화강암. 이게 어두운 애, 밝은 애. 그럼 누가 묵직하다고? 현무암이 어둡고 묵직하다고. 얘는 가볍고. 알겠지? 만약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땅이 있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땅이 있어. 그 둘이 충돌한대. 그럼 묵직한 애가 누구야? 현무암으로 된 애. 그럼 밀도에 의해서 무거운 애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어떤 애가 들어가 있어? 현무암이 들어가 있어? 화강암이 들어가 있어? 현무암이 들어간다고. 이게 나중에 판구조론까지도 연결된단 말이야.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까지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금 딱 정리를 해놔. 산소와 규소 같은 경우는 규산형 광물을 구성하고 철과 마그네슘은 색을 결정하는데 나중에 이거 밀도까지도 연결해서 판구조론도 이어나가야 되니까 지금 머릿속에 꼭 넣어놔라. 됐고, 오케이, 요 정도. 그럼 지금 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 철,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철이지. 지금 이게 뭐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 무슨 8대 원소라고 했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구 전체로 보니까 요 녀석이 앞으로 나왔네? 지구 전체로 보니까 얘가 1등으로 나오지. 맞아?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봐. 지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소, 규소, 규산형 광물이 월등히 많았는데 지구 전체로 보니까 철이 제일 많대. 그 많은 철은 여기에는 별로 없다가 되는 거 아니야? 주로 어디가 있을까? 속에 가 있는 거야. 속에. 근데 속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철이 제일 많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요거 오해하지 마. 지구야 얘는. 내가 알려준 지각이고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외운 다음에 지구는 철만 앞으로 빼주면 돼. 철만 앞으로 빼. 철 그다음에 산, 규 이렇게 가거든. 어차피 올림픽도 금운동까지만 외우지 않냐? 4등 기억이나 하냐? 여기서 1, 2, 3까지만 알면 돼. 여기서도 특히 철과 마그네슘 때문에 내가 뒤까지 한번 적어준 거고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철이 1등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그네슘도 앞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더 이것 때문에 그 색을 결정하다 보니까 같이 나와 있는 건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됐고, 다음 사람 볼게.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로 얘기해볼게. 물질. 원소 얘기하지 말고 물질. 이것도 중2 때 한번 했던 건데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체에 해당하는 물이지. 물이 제일 많지.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단백질. 근육이라고 하잖아. 단백질. 맞아? 그 다음은 지방. 지질이라고 해도 되고 지방 성분. 또 물, 단백질, 지질 이런 순서대로 쭉 간단 말이야. 역시 1, 2, 3등까지만 할게. 특히 우리가 1등을 알아야 돼서
내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물이란 말이지. 그럼 물의 화학식이 뭐야? H2O 아니야? H2O? 그럼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물이 제일 많은데 그 물의 성분이 H2O야. H가 2개야. 그럼 내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굴까? 수소 하면 되겠지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상해? 내 몸이 제일 많은 게 물이라니까? 근데 지금 수소가 제일 많다고 안 하고 산소가 제일 많다고 했지. 이런 오해가 이제 왜 생기냐면 많다 적다의 개념이 실은 개수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런 과학에서는 그 개수보다도 개수는 내가 일일이 셀 수가 없거든. 그럼 내가 측정 가능한 건 보통 뭐야? 질량이야, 양. 양은 측정 가능하지 개수는 내가 못 센단 말이야. 내가 물 한 잔 떠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수소 개수 세봐 보면 셀 수 있어? 못 세잖아. 질량은 측정이 가능한데 개수 측정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을 표현할 때는 개수가 아니고 다 질량으로 표현해. 이거 그래서 다 질량비야.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 퍼센트야, 질량 퍼센트.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소가 많다고 한 거거든. 왜냐하면 수소 하나의 질량을 H 질량을 그냥 상대값으로 표현할게. 실제값으로 표현하면 너무 작게 0.0000에서 한참 내려가 서 수소를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산소의 질량은 그거의 16배 커. 이렇게 수소의 질량이 1이라면 산소의 질량은 16배 크거든. 그러니까 수소가 2개 붙어 있다 하더라도 산소가 양이 훨씬 많겠지? 이해야 돼?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다라고 표현된 거야. 알겠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인데 뒤에 있는 단백질, 지질, 뭐 핵산 뭐 이런 애들 쭉 나오거든. 걔네들 전부 다 나중에 이제 배우기 전에 탄소화합물이야.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산소 다음에 탄소 들어간 거고, 이거 이제 물 때문에 이제 수소 들어가는 거고. 역시 1, 2, 3등만 기억하자.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 수소인데 옆에다가 좀 적어놔. 이 탄소 부분에다가 얘는 탄소 화합물로 그려놓는다. 내 몸이 이제 주로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많은 거고, 아까 지구에서는 요거 2개 규산염광물이라고 했지 뭐. 규산염광물. 그 철은 아까 어디에 많다고? 핵. 산소는 물 때문에 지금 1등이고, 철이 1등인 거는 핵에 주로 가 있기 때문에 철이 1등이고, 얘는 산소가 1등인 이유는 물이 내 몸에 제일 많기 때문에 1등인 거다. 이렇게 메인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러한 주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이제 보면 되는 거야. 빅뱅 때 만들었던,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빅뱅 때의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생성되냐? 어디서 생성된대? 별의 탄생과 죽음 과정에서 생성된대. 별이라고 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천체 있지? 걔로부터 생성이 된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일단 별이 뭔지 설명을 할 거고, 그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볼 거야.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난다고 별이 아니야. 별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빛을 내야 돼. 그 스스로 빛을 내려면 뭔가 자기 안에서의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 그 화학 반응을 이름 붙일 때 뭐라고 했어? 핵융합 반응. 핵분열 아니다. 핵융합이야. 작은 걸 합쳐서 크게 만드는 거야. 작은 거를 합쳐갖고 크게 만드는 반응. 핵융합. 우리 지구에서 재현 가능한 건 핵융합이 아니야. 핵융합은 엄청 높은 압력과 엄청 높은 온도가 필요해. 예를 들면 태양의 핵융합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켈빈? 1000만 도시 정도라고.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그 1000만 도시를 담을 용기가 없지. 브레이브 말고 그 담을 용기가 없다고. 그 뜨거운 유체를 담을 그릇이 없다고. 그래서 핵융합은 실질적으로 좀 아직 못해. 해봤자 1분 정도? 공중에 뛰어갖고 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계속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걸 실험하는 것이겠고, 보통 우리가 지구에서 재현하는 거 다 핵분열이지. 핵분열. 근데 별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더라.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다음 별의 탄생 과정.
이 과정은 순서대로 뭐 나열하는 것도 나오고 뭐 다 알고 계셔야 돼. 첫 번째 가스 그룹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주인공이 하나 나왔다. 성과 물질. 한자 풀이 줄게. 성이 별성자야. 별성자고요. 다음 간이 사이 가자야. 그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야 그냥. 그럼 쉽게 말해서 성분 물질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뭐 수소와 헬륨이라고 있지. 이거 이제 가스 성분. 그다음에 뭐 먼지 성분이라고 해서 티끌 아주 작은 파편도 있어. 뭐 얼음 파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암석 파편도 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내부 그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이 이제 가스로 돼 있어.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가스. 그 가스가 밀도가 진한 부분이 있고 밀도가 연한 부분이 있거든. 이게 지금 가스 덩어리면 가스가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고 듬성듬성 모여 있는 데가 있다고. 이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중력이 세갖고 다른 애들을 끌어당기게 돼. 그럼 여기가 중심축이 돼갖고 애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한다고. 뭉치시오. 너무 졸려. 금요일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수업하니까 금요일은 주무시고 오세요. 잠을 깰 수 있는 얘기를 해줄까? 무슨 재미난 얘기일까? 너네가 안 들어본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자극적인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겠지. 죽음. 최근에 시청역에서 한번 사고 났지. 크게 났지. 무슨 사고라고요? 급발진 사고 얘기 들었어?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살고 이게 혹시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저기 어디 절입니다. 집도 없고 시청역 근처에서 급발진 사고가 났단 말이야. 급발진 들어봤을 거 아니야. 자동차가 갑자기 지 혼자 날뛰어갖고 팍 가는지. 근데 너네한테는 약간 도시 배달 아니냐? 진짜 그게 있는 일이냐? 한 번도 증명된 사례가 없잖아. 급발진 주장은 해. 뭐 지 혼자 막 엑셀이 밟히고 지 혼자 차가 날아갔어요. 이렇게 뭐 주장을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 증명이 돼갖고 재판에서 승소한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지. 아무도 증명을 못했어. 왜냐면 발밑에다가 그 브레이크를 설치한 사람이 없었거든 그 당시에. 그리고 엑셀을 밟았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증명을 못하니까 항상 그런 증명은 다 그 사고나 본인한테 시키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 너네들은 이제 그냥 귀로만 듣잖아. 그리고 한 번도 증명이 안 했다니까 그게 존재할까라는 생각 들지 않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존재해. 내가 당해봤어. 나 급발진 당해봤어. 중요한 건 한두 번이 아니야. 10번 넘게 당해봤어. 급발진 현상은 10번 넘게 당해봤어. 엑셀을 밟지 않은데 엔진이 지 혼자서 꽉 하고 꺾이는 거 있지. 엔진이 막 급하게 막 연소되면서 확 꺾이는 거 경험했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꺾일 때 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밖에 내려서 구경하고 있었어. 차에 아무도 없다니까? 차 안에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엔진이 끝까지 꺾여. RPM이 부앙 하면서 꺾인다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 10번 넘게 경험했어요. 처음 자동차 연수할 때부터 경험했어.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탔거든. 근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꺾인 거야. 근데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차는 다 오토지. 그냥 밟으면 알아서 가잖아. 기어가 물려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옛날 차는 스틱이라고 해갖고 물리적으로 기어를 뺄 수가 있었어. 그럼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도 내가 물리적인 기어를 빼놓으면 이게 물려야지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데 이걸 빼면 안 굴러가. 그런 상태의 차를 몰았단 말이지 난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근데 그 전조 증상이 있었어. 나 같은 경우는 이게 꺾이기 전에 뜬금없이 차에서 휘발유 냄새 나는 건 이상하지? 차에서 휘발유 냄새가 왜 나? 일단 휘발유 냄새가 1차적으로 나. 차에서 냄새가 왜 차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러면 항상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이제 RPM이 꺾여. 와 꺾인다고. 이것도 와 이렇게 가는데 약간 좀 스무드하게 가. 한 번에 팍 이렇게 가지 않고 혼자 뭐 미치듯이 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꺾인다고 지금. 그때 이제 기어를 빼고 사이드를 당기고 바퀴 내려서 야 아빠 너 보고 있는 거야 차를. 이거 어떡하지? 집에 가야 되는데 차가 미쳤네 이러면서.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오토여갖고 기아가 들어가 있으면 그 동력 그대로 싣고서 튀어나가는 거야. 나는 그 있다. 분명히 있고 난 여러 번 겪었다. 그 스틱이라서 살았지. 그 현상을 고치려고 별의별 카세트를 다 가봤어요. 뭐 여기 카세트, 저기서 카세트. 근데 그게 있다. 카세트도 좀 유명한 집이 있어. 점집 마냥 용하다 하는 집이 있어. 그냥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이상한지 아는 뭐 그런 데가 있대. 유명한 데가 있다고 찾아갔어. 원인을 파악을 했어. 결과적으로 고쳤고 원래 한두 달마다 매번 그 일이 벌어졌었거든. 근데 한 2, 3년 넘게 이제 그 현상이 안 일어나게 됐지. 그게 진짜 급발진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왜였을까? 뭐였을까? 그 연료통에 미세한 금속 파편 가루들이 막 들어가 있었어. 왜 들어갔는지 몰라. 그게 뭐 부식이 돼서 철가루나 이런 게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연료통 안에 찌꺼기 있잖아. 미세한 그 찌꺼기들이 있었고 걔가 이제 연료가 분사되는 과정에서 노즐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게 막히고 이러면은 그 엔진이 그렇게 폭주를 하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폭주하게 된 것 같다고 했고 그 연료통 다 드러냈어. 그 안에 있는 찌꺼기 싹 다 씻어 제거를 했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없더라고. 나도 좀 그런 게 궁금하긴 해. 진짜 급발진 사고 났다고 하면 진짜 달려가서 혹시 연료통 확인해보셨어요? 이런 거 해보고 싶긴 한데 내가 나선 동안 됐네. 진짜 무섭다. 만약에 그게 오토였으면 그 똥자국이 죽어. 나중에 그거 있으니까 너네도 어차피 지금부터 한 몇 년 지나면 20살 넘는 운전할 거 아니야. 그 운전할 때 무조건 이 현상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 이유가 어찌됐든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처 방법은 생각해놓고 운전을 해. 나 같은 경우는 내 차를 강제 종료하는 거 정도는 배웠어. 요즘이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차를 강제 종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 차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강제 종료하는 게 있지. 전원을 그냥 아예 오프 시켜버리는 게 있잖아. 시동을 꺼버리는 과정이 있잖아. 차도 그게 가능해. 대신 전원이 꺼지면 핸들이 일단 첫 번째 안 움직여. 브레이크도 안 밟혀. 이게 다 무슨 유압이라고 하는 장치로 작동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 유압도 똑바로 작동 안 하거든. 핸들이 엄청 무거워. 그걸 막 있는 식으로 돌려갖고 이렇게 벽으로 붙여야 돼. 벽으로 붙이고 브레이크는 이제 그 유압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네가 있는 양발로 최선을 다해서 칵 눌러야지 차가 밟혀.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운전하기 전에는 꼭 그 방법을 확인을 하고 하세요. 그 도시계단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좀 느끼죠? 자, 그 가스구름이 이수소와 헬륨 밀도가 진한 지역을 기준으로 뭉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뭉치면 이제 더 이상 가스구름이라고 안 하고 성운이라고 해. 눈에 보일 정도가 된 거야. 뭉쳐갖고. 우리가 기체를 기본적으로 눈에 못 본다고 표현을 하잖아. 이 작은 파편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가 가득 꼈을 때의 하늘을 한번 생각해봐. 시야 뿌옇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뭐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뭉쳐있는 게 성운의 모습이야. 이때는 안 보여. 이때는 안 보이는 거고 뭔가 뭉쳐갖고 시야를 가릴 정도로 모여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운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지금 규모가 되게 크단 말이야. 요 정도 되는 규모가 아니야. 전 우주에서 이 정도 크기를 감당할 정도면 우리 태양은 요 정도 되려나? 엄청 큰 거야 지금. 태양계 전체보다 훨씬 큰 크기인데 얘네들이 뭉칠 때 밀도가 진한 곳이 한 군데만 있을 수는 없어. 여러 군데 있다고. 여러 군데를 기준으로 수축한단 말이야. 여러 군데를 기준으로 수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메인에 하나만 남기고 다 모이겠지. 근데 수축할 때는 이런 여러 기준점을 바탕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거지. 처음 수축할 때는. 알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메인 하나만 남기게 되는데 처음 수축할 때는 여러 핵을 기준으로 해서 수축하게 된다. 이때 이 핵의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시별이라고 해. 그래서 거기다 체크해놔. 요거 나온다. 하나의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즉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는 그 핵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고. 요것만 생각하면 하나 있다고 할 거 아니야 자꾸. 아니야,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가 나중에 하나로 뭉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원시별 얘기 좀 해보자. 얘 별이라고 안 하지. 별이라고 하려면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데 원시별이라고 하면은 뭔가 별이랑 다르니까 이런 새로 붙였을 거 아니야. 사람인.
다음에 원시인 다르니까 뭐 붙인 거 아니야? 사람과 원시인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원시인이야? 아니지. 우리 원시인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잖아. 쟤도 원시 그 별한테 내고서 너 원시별이냐 그러면 원시별 아니라고 하지. 다르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면 별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빛을 내지. 얘도 스스로 빛을 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도 스스로 빛을 내. 별이지. 근데 그 둘을 구별을 한단 말이야. 저건 원시별, 우리 태양은 진짜 별. 진짜 별은 아까 봤다시피 핵융합하고 있는 거야. 작은 파편, 즉 수소 가지고 헬륨을 합성을 하면서 빛을 내고 있는 건데 저 원시별은 빛을 어떻게 내냐면 원리가 이래. 봐. 이게 성운이야, 성운. 성운이 수축을 해갖고 이 지점으로 모였다고 해봐. 수축을 해갖고 이렇게 모여. 그 모이는 과정의 특이점이 뭐냐면 1번에서 2번 위치로 왔잖아, 지금 수축을 해서. 맞지? 중성 때 나오는 건데 위에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있는 상태야. 위치 에너지가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에너지를 잃어, 그 위치 에너지를.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위치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때 바뀌는 형태가 너네는 아마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할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 같고, 참고로 이 기체가 운동하는 정도는 그게 열이고 온도 아니야? 맞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얘가 빨리 움직인다고. 그 빨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열 에너지가 높다고 되는 거야. 물질은 열 에너지가 높으면 빛을 내요. 잘 생각해봐. 물질은 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면 빛이 나. 대표적으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인두? 그 화투풀에다가 그 쇠로 된 삼각형으로 된 거 있잖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인두를 화투풀에다가 넣으면 얘가 빨갛게 달아오르지. 그걸로 뭐 지지고 이러지 않나? 그거 인수 기능이 뭐야? 공인 기구인가 그냥? 지진 용도인가? 아무튼 그 인도 뭐 얘기하는지 알지? 그게 이제 달구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빛이 나잖아. 맞아? 그렇게 빛나고 있는 상태가 원시별이야.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하게 되고 수축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면서 그거 자체가 열이 된다고. 열. 그 열 때문에 빛을 내고 있는 상태. 그게 원시별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적어놔. 이 원시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원이 핵융합이 아니야. 얘는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얘가 만드는 원리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표현할게. 중력 수축 에너지를 가지고서 빛을 낸다. 이 중력 수축 에너지란 수축하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 이퀄 뭐가 된다고? 열 에너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 열 때문에 빛이 나오고 있는 상태. 마치 인두처럼. 또는 용광로에서 녹이는 철 생각해 볼래? 용광로 뜨겁게 이제 철을 녹이면 빨갛게 빛이 나잖아. 그렇게 빛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원시별이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갖고 이제 보일 정도가 되면 성운이 형성되는 거고 이 성운의 각 부분별로 원시별이 탄생하게 된다. 더 수축하면 이게 하나로 뭉쳐. 하나로 뭉쳐서 이제 가장 큰 원시별 하나가 생성되게 되고, 이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이제 이게 더 발달해갖고 큰 놈을 기준으로 이제 메인 원시별이 생성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메인 원시별이 생성돼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별의 탄생은 핵융합을 시작하는 거겠지. 특정 압력과 특정 온도가 되면 핵융합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값을 외워야 돼. 우리 내부 온도가 몇 켈빈이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하고 이 별의 이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별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돼. 몇 켈빈? 1000만 켈빈. 내가 저번 주에 수업하면서 켈빈과 도시 차이 얘기해줬지. 그럼 영상 강의 본 친구들도 켈빈과 도시 차이 알고 있겠지? 이거 뭐지? 느낌 쎄한데. 자, 만약에 좀 덜 봤으면 좀 봐. 졸았으면 다시 봐. 거기 보면 도시와 켈빈 뭐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다 해줬어. 됐고.
다음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이제 써있지만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는데 너네로 사람으로 따지면은 육아기는 되게 짧지. 그다음에 노년기도 짧아. 그럼 이제 뭐라고 그래? 그냥 성인기가 제일 길지 그냥. 20대부터 한 뭐 60에서 80 사이? 20에서 60으로 잡아가. 아무튼 제일 긴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시기가 있는데 이 별도 이제 탄생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친단 말이야. 그때 주계열성을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 여러분들도 그 나이면 지금 그냥 또 곧 온다. 인생의 황금기가 곧 온다. 다음 밑에 3번 주계열성인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볼게요. 주계열성까지는 설명해 볼 것 같아. 잠깐만.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별들을 이제 어떤 천문학자가 분류를 했어. 어떻게 분류하냐면 별의 크기,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막 그려봤거든. 그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를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별의 이제 위치에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이 별의 크기는 이 정도고 온도는 여기다 해갖고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별들이 쭉 분포하는 라인이 있더라 이거지. 요 라인. 근데 특이하게 몇 개는 여기에 가 있대. 또 몇 개는 여기에 가 있어. 대부분은 여기에 있거든. 대부분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애들도 조금 있고 이 부분에 있는 애들도 조금 있더라 이거야. 근데 메인은 어디 있더라?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별들을 묶어서 주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쪽 계열의 애들이 제일 많더라. 주계열성이고 양쪽으로 뻗어 있는 애들은 다른 이름을 부여할 건데 그건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야. 자세한 건 고3 때 배우세요. 고3 때 지구과학 2 가야지 배워. 주계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 일단 그렇게 도표선에서 점을 찍다 보니까 별이 열심히 모여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됐고 거기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주계열이라고 표현했다. 주계열의 특징이 그냥 크기가 크면 밝기도 같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 크기가 클수록 밝기도 크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주계열성이고 이 주계열성이 되면 여기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말을 오해하지 마. 서로 다른 별들이 있을 때 이 별과 이 별이 달라. 그럼 이 별이 만약에 크기가 크면 얘가 더 밝다라는 특징이 있는 게 주계열성이라면 지금 하는 얘기는 뭐야? 이 별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얘 크기는 변함이 없다고.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애의 크기는 안 변한다고. 지금의 태양이야. 태양 크기 바뀌어? 일주일 뒤가 되면 태양이 커지나? 태양이 작아지고? 그런 거 없지. 유지되잖아. 그 유지되는 원리를 여기다 설명한 거야 지금. 원래 잘 생각해보면 되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별을 접근하면은 별의 크기는 계속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겠다. 또 계속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서로 의견이 달라. 왜냐면 별은 계속 작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중력만 보는 애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서 결국 만들어진 거잖아. 성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력에 의한 수축으로 지금 모인 거잖아 별이. 그럼 계속 작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지가 되잖아. 왜 유지될까? 중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를 지금 바깥쪽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열에 의한 기체 압력이야. 기체는 열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이 있지. 풍선, 탁구공,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진다며. 왜?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하면서. 이게 그 얘기야.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팽창하려고 하면서 나가려는 힘이 생긴다고. 이때 중력으로 당기는 힘과 그 기체 압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열에 의한 기체 압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같아서 지금 크기가 유지된다고. 알겠어? 퀴즈.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핵융합을 한대. 원래 그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드는 핵융합이 있고 헬륨 가지고 탄소 또는 산소 만드는 핵융합이 있거든. 요 1번 단계보다 2번 단계가 에너지가 훨씬 많이 방출돼. 공 하나가 더 붙어. 공 하나가 더 붙게 방출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1번으로 할 때 크기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2번으로 바뀌어. 그럼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중력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이 안을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럼 질량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열 에너지가 공 하나 더 붙게끔 방출되지. 그럼 얘가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별의 크기가 1번 커진다, 2번 작아진다.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야. 나이가 공 하나 더 붙는 열 에너지를 내뿜는 핵반응으로 바뀌었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요걸 하게 되면 별의 크기 더 커져 작아져? 이거들이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아, 판단이 안 돼서 그래. 진짜 모르면은 이거 더 이상 설명을 안 돼. 수술해야 돼. 뇌를 열어서 안에다가 이제 종이를 갈아서 넣어줘야 돼. 이해가? 공 하나가 더 붙을 정도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중력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밖으로 방출되는 힘이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럼 별이 확장된다고. 우리 태양도 지금은 이 수소 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1단계 핵융합을 하는데 이게 다 끝나면 이제 헬륨 가지고 탄소 또는 산소 만드는 핵융합으로 바뀌어. 그럼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될 거 아니야. 그럼 태양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커진다. 조금 커지는 게 아니고 엄청 커져.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기준으로 수금지화 이렇게 있지 않냐? 지구를 넘어서 화성까지 가. 태양 크기가. 그게 실질적인 우리 지구의 종말이야. 앞으로 있을. 우리 지구가 영원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태양 나이가 46억 정도 되거든. 그 태양의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00억 정도 살 것 같아. 90에서 100억 사이래. 딱 절반 정도에 지금 태양. 근데 그 주계열성 단계에서 나중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잖아. 앞으로 46억 안에, 그지? 태양 수명 안에 그 일이 벌어지겠지?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 지구는 사라진다. 있을 수가 없다. 그때 다 같이 증발하는 거야. 뭐 누구도 없어.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야 그때. 너무 멀리 있는 일이지. 너가 경험할 일도 없고. 아무튼 그때 계산해 보면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 50억 년 내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 됐어요. 그럼 요거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 중심으로 작용한다. 다음에 내부 압력이 그 열 에너지 때문에 방출되는 압력 얘기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이때 이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유지되더라. 그렇죠? 수소 핵융합 아까 1000만 켈빈 돼야지 일어난다는 얘기 해줬고, 수소 핵융합의 재료 여기 봐봐. 수소 4개 가지고 헬륨 하나 만드는 게 수소 핵융합이야. 수소 4개 가지고 헬륨 하나 만든다. 4개 수소 가지고 1개 헬륨 만들 때 이때 에너지의 근원이 혹시 그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 식 들어봤어?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식 들어봤어? mc 스퀘어, mc 제곱. 식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이거야. 에너지가 결국 뭐라는 거야? 질량이다. 질량이 에너지라는 거거든 이게. 이 식의 뜻이. 얼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냐 하면 이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질량 자체가 에너지라고. 수소 헬륨합을 하면 에너지가 발생되는 원리가 수소 4개 질량이 있어. 헬륨 하나 합쳐져. 그럼 질량이 감소해. 그 감소한 게 다 뭐로 방출된다는 거야? 에너지로 방출된 거야. 그게 지금 태양의 에너지 근원이거든. 이거 진짜 실제 값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갈면서 시계 사줘. 지금 보여줄 수 없어. 지구가 지금 없네. 물리랑 화학밖에 없네. 실제 값이 감소하거든. 실제 값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만큼이 질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뒷단부터 잠깐 시작할게요.